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는 크게 상승 없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9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55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06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755포인트로 상단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윗꼬리 달고부터는 지금 조금씩 횡보를 하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소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고요. 이 상단을 계속 높이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도 좋은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 3,000포인트 근처까지 주가가 올해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만 주 정도, 1,4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양매수 또 진행되었고요. 지금 3월 20일부터 해서는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꾸준히 들어왔던 물량이 잠깐 이제 이탈하는 듯 하면서도 그대로 다시 추가로 더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금융 투자 위주로가 좀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조금 쉬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고점을 점점 높이는 추세로 진행 중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술적인 종목들이 좀 상향 추세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예외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오히려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540억 매수하면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3월 20일부터 해서는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상위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는 여전히 상승세 진행 중입니다. 상해 중합은 1%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은 국가별로 조금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또 그동안 넘지 못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349원까지 올라왔고요. 5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예상되는 시장 방향과 좀 반대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이 환율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원대 중후반대로 일단은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경계도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반등 중입니다. 0.5% 정도.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는 반등 추세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하락보다는 좀 상승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물 지표는 이렇게 진행되어도 마지막에 하락을 하거나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상방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애매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기가 나왔을 때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조금 하락 중이고요. 국제유가는 81달러, 천연가스는 1.75달러,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2%대로 하락을 했고요. 뭐 어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처럼 지금 국채금리는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대 정도 요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준다면 코스피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계속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상승했고요. 1.57% 상승했습니다. 17,480원으로 오늘은 좀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었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좀 반등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좀 감소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7,5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전날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383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지금 4일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3일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3월 15일부터는 크게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전처럼 확 죽지는 않고 있고요.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기준선에서 거래량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원, 16,000원대에서 한참을 횡보하던 그 움직임에서 이제는 17,000원 정도는 받쳐주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1선 근처에서 양봉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날도 음봉으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진행되었고요. 아랫꼬리로 지금 이제 두 번 이틀 정도 말아 올리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21선을 찍고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하면서 이평선을 점점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구간이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지만 다시 상승이 나와서 이 고점을 더 높여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흐름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17,000원 유지해주면서 18,000원 돌파해서 이번 주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크게 이 피크 거래량이 아직 다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 거래량을 다시 뽑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소 1,500만 주 정도까지는 나와주면서 공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렸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꾸준히 누군가들은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고요. 우리는 끈질기게 이제 버티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에 다시 도달을 했지만 이 아래 구간에서 많은 매집을 우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매집을 하는데 우리라고 매집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진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 저점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단가가 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수익금이 나타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만 3천 주 매수를 했고요. 어제 40만 주 매수했지만 42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매도 없이 오히려 더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금융투자 3만 4천 주, 보험 5만 5천 주,
두신 42,000주,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9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두신 보험도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연기금 투자자만 이렇게 매도로 좀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들어왔던 물량 일단 일부분 차익 실현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를 사실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해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4%에서 5%까지 지분을 늘렸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수급이 추세가 매수로 이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지속적으로 500만 주대에서 유지 중인데요. 오늘은 525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는 6만 주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월 26일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420만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잔고가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량 상환이 일어났다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420만 주에 대한 매수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전날 거래원을 보시면은 크게 지금 뭐 많은 매수에 잡히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와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의 매도가 좀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 삼성증권의 창구로 매도가 좀 상위로 위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증권이 매도를 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매수까지 다시 진행을 했고, 뭐 신한증권은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420만 주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이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가파르게 매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전날 저 많은 물량을 그대로 두면서도 38,000주 정도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별 움직임 없긴 했지만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단기간에 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물량을 쌓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7.79%까지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18%까지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이 물량이 작았을 때는 9%대, 7%대까지도 낮았었던 그런 물량인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랫동안 횡보하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크지 않고 그리고 주식 수가 많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금야금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집이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을 위한 준비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체결이 대차잔고가 163만 주 진행되었고요. 상원은 2만 1000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많이 진행되면서 2519만 주로 체결이 진행되었고요. 잔고가 최근에 또 이렇게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잔고를 늘리는 이유를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대차 체결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계속 확보하면서 늘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다시 물량을 뱉어내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31일 월 말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의 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항상 그 만기 날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민감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갑작스럽게 러시아 로사토미 우즈베키스탄 원전 건설에 한국과
프랑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우즈베키스탄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한국과 프랑스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로사톰 부회장이 로사톰이 주도하는 우즈베키스탄 원전 건설에 이 두 국가를 언급을 하면서 참여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프랑스는 사실상 이제 서방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사실 이 백테레사가 시공을 할 수는 있지만 내부에 있는 원자로 제작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요. 원자로 제작과 이제 외부 건설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한국과 프랑스를 언급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러시아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게 프랑스와 한국 등 전 세계 공학자, 회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원자력 협력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 쪽에서 주도하에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핵 에너지 고립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 핵 연료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차별화시켜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인지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 로사톰이 다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2의 이집트 원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엘다바 원전이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차 측 EPC 시공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총 1조 6천억 정도를 이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터키도 그렇고 이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러시아 로사톰이 수주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 프랑스가 러시아 로사톰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한두 프로젝트가 아니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또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 원자력 산업에는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는 2400메가와트급이고요. VVER 1200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이 VVER 1200을 두산 에너빌리티와 아마 협력하에 건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로사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두산과 현대건설을 주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두 기업들과 함께 또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원전도 마찬가지 신규 프로젝트 준비 중이고 1차도 지금 건설 중인데요. 그 규모가 꽤 있기 때문에 러시아 로사톰이 혼자 다 쳐내기에는 좀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분산시키면서 협력하에 그런 완성을 시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로사톰의 그런 고립을 또 막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좋은 상황이죠. 미국 쪽에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러시아 쪽에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 기술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적인 시장 진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원자력 산업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이제 불가리아 원전도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원전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이 들어갔지만 현대건설 쪽에 러브콜이 지금 오고 있고요. 뭐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 지금 2차 이 퐁투드프 원전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도 6월 달에 발표되지만 프랑스 아니면 우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국가들도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검토하면서 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 러시아 이런 이 제조력이 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지는 그런 원자력 산업에 대한 파이를 선의의 경쟁하에 나눠서 이제 이 협력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원전만 패키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만 수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산업 중에 하나인 방산과 원전을 묶어서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 방산 수출과 함께 원전 어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UAE와 폴란드가 이제 그 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도 마찬가지 최근에 방산 관련한 수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과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동유럽 국가들이 그런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방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에 대한 강자이기 때문에 방산과 함께 지금 원자력 수출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루마니아 쪽에는 우리나라가 이 직접적인 원전 이 수주를 못했지만 설비 관련해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SMR 진입이 거의 뭐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체코도 우리나라가 지금 2파전이지만 사실상 이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폴란드도 풍선루프 원전 이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 중이고요. 사실 이제 아직 본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단독 협상자이면서 그 다음에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이 타당성 조사 계약까지 곧 체결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수주를 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유럽에 대한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 원전 기술과 방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이제 중동과 뭐 나머지 국가들 그런 쪽에서도 세일즈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향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네, 지금 이제 일본도 원전 밖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에 7월에서 9월에 첫 반입을 해서 금속 용기, 캐스크라고 하죠. 거기에 담아서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캐스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제작 기업입니다. 그만큼 그 기술력이 어렵고 특히 건식 저장 용기가 개발이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장 용기를 총 8개 담아서 지금 3년간 우라늄 중량을 96톤 정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간 저장 시설이라는 것은 원전 밖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때까지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고준위 방패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이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정쟁적으로 이 이슈를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다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에너지를 하나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각화시켜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찬성을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10년 후에 향후 10년 후에 10기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명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발전만 지금 신경을 쓴다. 원자력에 올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이 가동 중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력 시장에서의 전력 수요가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우리나라는 지금 바다 삼면에다가 해상 풍력에 대한 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10기가와트 이상의 그런 해상 풍력이 건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사업권이 하나씩 이제 통과가 되면서 작년만 해도 1.6기가와트 정도가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많이 빠져서 국내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이 좀 이 해외 기업들의 잔치상으로 좀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다변화시키는 에너지 다각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핵연료
이 바깥 보관, 중간 시설 보관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관을 할 거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플랜트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결국에는 에너지가 경쟁력인 상황이 되었고요. 에너지 없이는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싸야지만 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 목적에 엔진 제작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전에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항공기 엔진 제작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해서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찌감치 가스터빈을 국산화시켰고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제조 기술, 특히 터빈 관련 기술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항공기 엔진까지 지금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항공기 엔진 하면 미국이 정말 1등이죠. 그래서 그런 전투기에 대한 5세대, 6세대 전투기, 이게 다 항공기 이 엔진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기가 점점 빨리 달려야 되고, 그리고 빨리 날아가야 되고, 그 엔진에 대한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견디는 그런 엔진 이 터빈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냉각, 코팅 기술, 핵심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역량으로 이 엔진까지, 항공기 엔진까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은 무인기 쪽으로 들어가는 엔진 관련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중요한 항공기 엔진 파트들을 기계적으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잘만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이제 빠르고 신속하게 많은 부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건설 관련한 그런 EPC 사업보다는 확실히 이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에 대한 역량이 다각화되고 있고 하나씩 성장을 하면서 이 매출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도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고 있고 해상풍력도 이제 8메가와트급을 선두로 해서 점점 이제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3D 프린팅으로 항공기 부품까지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ESS 시장이 아직 미국과 호주 쪽에 진출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와 함께 또 이 ESS 시장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에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액화 플랜트로 생산하는 그런 수소라든지 액화 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한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수소 운반을 위한 암모니아 활용한 그런 운반 쪽에서 크래킹 기술, 그 다음에 크래킹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수소로 발전을 시키는 수소 가스터빈,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기술,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리사이클링이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인 그런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역량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건설 중심의 이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중심의 프로젝트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업이 쏠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건설이 악화가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이 탈원전 정책으로 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긴 했지만 그 지난 이 한 3, 4년 정도에 많은 체질 개선을 했고요. 이제는 건설 중심이 아니라 발전 소재 중심으로, 기자재 중심으로 사업 체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가 확실히 들어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야 17,480원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던 가격대와 유사하지만 이제는 좀 한 몇 개월 뒤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격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때마침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금리에 대한 인하가 기대되는 그런 시점에서 코스피 전체가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매도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영국 원자력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규 투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전력과 컨소시엄을 꾸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남은 이틀 동안 좀 이제 힘을 받을지 아니면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4월 들어가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 불확실성들이 일단 결론이 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오픈이 되는 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정도에 그런 소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 분위기가 개선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